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구하라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구하라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구하라 씨는 유명 연예인이었고요. 네. 안타깝게도 지난 2019년 11월경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네.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어떤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인데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로 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어떤 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 자에게 이제 상속 결격 사유로 개정해 달라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요. 그런 법률 개정 운동이 있었는데 네. 이걸 사회에서는 구하라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하라 씨 친모가 보인 행태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하라 씨의 생모 같은 경우에 네. 구하라 씨가 9살 때 그 집을 나갔고요. 네. 그리고 12년간 그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면접 교섭 의무도 면접 교섭권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은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돼서 네. 그 구하라 씨의 유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상속 결격 사유의 개정을 요청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국민 청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들의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을 하기 위해서 6개나 되는 어떤 입법안이 발의가 네.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입법안이 어떤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입법에 성공한 것은 아닌 거죠, 아직은? 네. 아직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 국무회의 때 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심의에 확정됨으로써 입법에 어떤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까요? 사실 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5년간 그 가족의 정책에 대한 근간을 형성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에 확정이 됨으로써 그 내용 안에는 이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상속 결격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 이제 양육 의무를 미행하는 자에게는 상속의 결격 사유로 포함되겠다,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법이 상속 결격 사유 같은 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우리 민법은 현재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피상속인이나 또 직계 존속 그리고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자 또는 상해하거나 상해하려고 했던 자 또 유언과 관련해서요 사기나 강박으로 그 유언을 하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유언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또 유언서와 관련해서 유언서를 파기 은닉하거나 위조 변조한 자 딱 이렇게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 결격 사유를 상당히 좁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양육 의무를 미행한 그런 부모도 상속 결격 사유로 넣자라는 그런 개정 요청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유사한 입법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제한이 있곤 한데요. 중국과 대만은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각각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경우에 이렇게 상속인의 분열을 금지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학대나 모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 상속인에게는 상속 재산이 분여되지 않도록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런 의무라든지 그 의무분이라든지 그 상속분이 분여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게는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상속인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상속인의 폐쇄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하라 씨 유족이랑 생모 간 소송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네, 그 구하라 씨 유족과 그 생모 간 벌어졌던 상속 재산 그 분할 심판 청구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1심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법원이 그 구하라 씨의 생모에 대한 어떤 그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못했고요. 네. 기여분을 그 유족들에게 20%를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최대한의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양육하고 그 다른 한쪽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기여분으로서 이제 조정을 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이렇게 기여분 20%를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생모가 항소를 처음에 제기를 했다가 그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생모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혹시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면은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이 구하라 씨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아마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미 상속은 개시가 됐고 또 법원의 판단으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아직 뭐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제가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상속 개시가 되고 완전히 완료가 된 사건까지 모두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안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뭐 유의해야 될 거나 뭐 유념해야 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양육 의무는 아니지만 직계 비속의 어떤 부양 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부양 의무에 미이행한 이런 사유는 지금 현재 규정된 상속 결격 사유에 버금가는 사유가 아니다. 그만큼의 위중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라는 사유로 결격을 다투려면은 워낙 법적 분쟁이 많이 빈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 현재 상속 결격 사유가 합헌이다라고 판단한 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양육 의무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양육 의무와 또 직계 비속의 부양 의무가 내용은 사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또 결격 사유가 되고 어떤 거는 결격 사유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양의 어떤 의무, 양육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불완전 이행된 경우,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되고요. 또 그 상속은 사실상 어떤 의무를 이행한 거에 대한 보답적인 차원에서 재산의 분여가 아니거든요.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는 정당하게 분여돼야 할 사람한테 정당하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동순위의 상속권자였는데 한쪽은 의무를 이행했고 한쪽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굉장히 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첫 번째 1순위의 상속인이 한 명이고 그 상속인은 부양 의무라든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결격이 되고 그 다음 순위의 원친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부양 의무나 양육 의무가 부과된 사람에게 그 의무가 미이행됐다고 해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처음부터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의무조차 부과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무나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피상속인의 의사가 자신의 근친보다 원친한테 자신의 재산이 가는 것을 원할 것인가 또 그것이 상속인의 법의 법리에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촉발될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 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게 돼버리면 다른 아우르는 상황에서는 또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법의 제정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면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뭐 아무튼 뭐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뭐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당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술만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 나쁜 습관을 가진 나인우 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나인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4%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인우 씨는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생의 신분증을 경찰 단속관에게 그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PDA 개인용 네. 정보 단말기에 단속 내역을 입력한 후에 서명을 요구했고 네. 나인우 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는 대신 네.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습니다. 네. 하지만 나인우 씨는 결국 네. 사서명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게 음주운전 말고도 여러 죄명으로 넘겨진 모양인데 사서명 위조 이건 뭔가요? 사서명 위조죄는 네. 사인, 즉 서명 등의 위조, 그 부정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네. 형법 제2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 제239조 사인 등 위조, 부정 사용 제1항은 네.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네. 또 2항에선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서명 위조죄는 네. 사문서 위조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네. 즉 사서명 위조죄가 더 중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그 사인을 했다.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죄가 상당히 중하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네. 나인우 씨가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네. 그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기 때문에 네. 사인 등을 부정한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네.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즉 PDA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중 그 네.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네. 기명 없이 네.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양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 운전자 서명란에 다른 네. 사람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고 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부호만 기재했기 때문에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사서명 위조죄는 아니다라는 게 나인우 씨 측 입장입니다. 네. 반면 검사 측에선 네.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니 당연히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서명, 뭐 사인 위조죄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관련 판례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대법원은 네.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네.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네.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네.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건 뭐 원론적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뭐 저 나모 씨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처벌을 결국 받았는데요. 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서 네.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네.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네.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수긍했습니다. 네. 법제처는 음주운전은 처벌을 피하려고 네. 그 사진으로 찍은 엉뚱한 면허증을 제시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선 쿠팡의 이른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질타하며 온라인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쿠팡 아이템 위너 이게 뭔가요? 네, 아이템 위너를 영어 직역하면 네. 아이템 승자 정도의 뜻입니다. 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네. 경우에 네. 가장 저렴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89,000원짜리 아디다스 운동화를 네. 74,400원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서 단독 노출됐는데요. 네.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다른 판매자가 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네.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이제 위너, 즉 대표 판매자로 선정을 하고요. 네.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네. 스웨덴의 혼성그룹 아바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네.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승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가진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열린 건데요. 네.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 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이 주최했습니다. 네. 아이템 위너 이거 뭐 언뜻 듣기에도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시스템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쿠팡의 최저가의 비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더 큰 논란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도 이 위너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그 아이템 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던 뭐 고객 후기와 그거에 대한 답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라든지 정성스럽게 답변했던 뭐 상품 설명 아니면 고객 후기 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빼앗긴 상품 이미지나 별점 또 후기 같은 것들을 되찾으려면 네. 다시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템 위너가 되거나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또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이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 게임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뭐 아이템 위너가 된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쿠팡의 이용 약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참가자들에 따르면 네. 쿠팡은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 사업자용을 통해서 네.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고요. 네.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약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상품 이미지를 아주 잘 찍었어요. 모델 사진을. 그런데 이거를 다른 판매자가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조치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상담을 한 거였는데 약관을 살펴보니까 그 다른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의 책임은 쿠팡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 그리고 모든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가 청구된 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을 칭찬하는 후기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해당 판매자 상품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다른 판매자에 대한 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판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최저가만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명이나 상품 이미지, 또 고객 네.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정확히 당연히 알고 싶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에 있어서 이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나 관련 후기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아이템 위너의 상품이 아닌 다른 판매자의 상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쿠팡이 은폐 축소하고 있다. 네. 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쿠팡의 이용 약관은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같은 것들을 탈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판매자가 자기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저작권을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를 쿠팡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판매자가 더 이상 쿠팡에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 사진 저작물,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쿠팡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자체가 저작물을 무상 탈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또 소비자에 대해서는 네.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건데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이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네. 아이템 위너 정책에 대해서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힘의 균형과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는 건데요. 네. 기존 법 제도가 새로 등장한 시스템을 다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구멍과 사각지대를 네. 이제 정책 당국과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메꾸고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뭔가 개선책이나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이자 제한법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해결하고 네. 생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의 사채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급하다고 높은 금리의 사채를 함부로 사용하시다가 고리의 이자가 발목을 잡아서 악순환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자 제한법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사안을 좀 각색을 해보면요. 네. 김모 씨는 사업을 하던 중 자금 유통이 잘 네. 되지 않아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1, 2금융권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사채를 알아보던 중에 네. 등록 대부업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네. 2015년 12월 31일에 사채업자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제기는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로 하고 네. 이자를 연 150%로 정해서 네.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3억 5천만 원을 갚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김 씨는 이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네. 곳에서는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 먹기로 2억 원을 빌리게 됐고요. 네. 변제기인 2016년 6월 30일에 약속한 네. 이제 3억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적은 3억 4천만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제 법률 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네. 이자 제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이제 사채업자인 이 씨와 이 거래를 중개한 대부업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자 제한법 뭐 두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 이상은 제한을 한다는 취지의 법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 당사자들은 헌법 제10조 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 중에 하나로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이 되는데 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몇 %로 할지도 계약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네. 궁박한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나 저소득 서민들은 네. 이제 대부업자나 뭐 사채업자가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이율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제한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행 이자 제한법에서 몇 %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나요? 예, 이자 제한법 제2조 1항을 보시면요. 네. 이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조 3항에서는 네. 이제 계약상의 이자로서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안이 발생한 2015년 무렵에는 네. 연 25%를 최고 이자율로 정해 놨는데요. 네. 이후에는 연 24%로 낮아졌고 올해 4월 6일에 이 규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 7일부터는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번 사안의 당시 최고 이율과 변제기일을 대입하면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우리 사안의 경우를 보면 네. 그 당시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로 계산해 보면요. 네. 이제 변제기인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네. 지급해야 될 이자와 원본의 합계 금액이 2억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김 씨는 사채업자인 이 씨에게 3억 4천만 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사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이게 뭐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자제한법 제8조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 이제 사안의 경우에 연 150%의 고리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이 씨는 네. 이자제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초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외에 민사적으로 별도로 더 대처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좀 다툼이 있는데 네. 우리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 이자의 최고 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 그리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네. 금전에 대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 네.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나아가 대법원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개이기 때문에 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대출 뭐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이 판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민법 760조 1항을 보면 네.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네. 했거나 네.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760조에 따라서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사안을 놓고 보면 고리의 대부 행위를 중개한 박 씨하고 사채업자 이 씨는 연대해서 채무자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되시지 않는 경우에 네. 급한 마음에 사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네. 불어나게 되고 네. 이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는 최고 네.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을 해서 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네.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주저하신 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고리사채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 크게 두 축인 것 같은데 일단 규제 완화 부분부터 볼까요?
네, 변협이 그제 네. 기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네. 이름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축인데 네. 한 축은 변호사 일반 광고 규제 완화, 네. 다른 한 축은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와 협조 금지입니다. 네. 일단 일반 광고 규제 완화 관련해선 네. 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이메일과 팩스, 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 네. 전문이나 전담 변호사 표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 변호사업계도 홍보와 마케팅의 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광고 규제 완화 관련 중소형 로펌과 네. 개업 변호사를 중심으로 광고 전략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광고 규제가 풀어지면은 마케팅이나 홍보 부담은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권 옹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첫 번째 사명으로 네. 삼는 변호사 직무 특성상 네. 다른 직종에 비해 광고에 대해 엄격한 내부 통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네. 일례로 구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제5조 1호에 의하면 네. 변호사는 광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 팩스를 보내는 것조차 금지돼 왔습니다. 네. 광고 문안을 쓸 때도 조금만 자극적인 문구를 네. 사용하면 당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심하면 징계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라고 쓴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변호사 사회는 네. 광고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네. 광고 수단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네. 변호사들도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같은 네. 고민을 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미 높은 인지도나 평판을 갖고 있어 광고가 별로 필요 없는 대형 로펌은 그렇다 해도 네. 중소형 개업 변호사들은 이제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부담 또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로 색다른 마케팅을 시도하는 네. 이른바 개성파 변호사들이나 중소 법률 사무소들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그런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법률 플랫폼 참여와 협조 금지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새 규정 제5조 2항 등에 네. 따르면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네.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해 네.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네.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네. 협조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규정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지난 3, 4년간 급성장을 거듭해온 네.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네. 변호사가 가입하거나 네. 취업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이 참여와 협조를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네. 취업도 참여나 협조로 봐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네.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와 협조가 금지됩니다. 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집한 판결 정보를 바탕으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 입장에선 네.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변협은 해당 규정의 계도 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네. 오는 8월 4일부터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게 네. 변협이 회칙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3개월 계도 기간에 그리고 변협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네. 변호사들이 로톡을 집단 탈퇴하는 네. 로톡의 탈출 러시가 실제로 벌어질지 네. 지금 법조계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지금 로톡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잉 컴퍼니 측은 네. 평소에는 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문을 내서 반박했습니다. 네. 4일 입장문을 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비판 수위와 표현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네.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단체에 네.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이 경우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서도 네. 변호사가 광고를 맡길 수 없게 된다. 네.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로톡의 반박입니다. 로톡 반박에 대한 변협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로톡이 입장문을 내자 변협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로톡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네. 새 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광고를 폭넓게 허용했다. 네.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이 변협의 재반박인데요. 네.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로톡이지 네. 포털이나 유튜브 등 다른 채널이 아니다. 네. 은근슬쩍 함께 묶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반박입니다. 변호사들 의견은 어떤가요? 뭐 참조할 만한 게 있나요? 네, 관련해서 서울변회가 어제 네. 소속 회원 95%가 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징계와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변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개업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응답자 2,522명 중 95%가 넘는 네. 2,397명이 네. 불법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새 규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발표로 보입니다. 로톡은 뭐 이 서울변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로톡은 자사가 운영하는 네. 로톡뉴스 지난달 15일자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대답만 해. 네. 서울변회의 이상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네. 서울변회의 설문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법률 플랫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네. 편파적 설문으로 조사의 타당성 훼손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한마디로 서울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네요. 그렇습니다. 로톡뉴스 해당 기사가 네. 변협과 서울변의 현 집행부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네. 기사가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변호사가 우습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로톡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는데 네. 로톡에 가입해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변호사 가입자 수를 늘린 측면이 있는 건데요. 네.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언론이라면 네. 서울변의 설문조사를 공격하기에 앞서 네. 로톡에 가입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로톡의 설문조사를 비판할 수 있어야 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네. 분위기가 뭐 양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로톡은 이 사안을 네. 제2의 타다 사건으로 프레임해서 플랫폼의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하면서 네.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만 소송전이나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네. 변호사들의 회원 탈퇴 러시가 현실화한다면 네. 로톡으로선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결국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네. 판이 깔린 상황에서 변협 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네.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탈퇴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못한다면 로톡은 기사 회생에서 더욱 탄탄 대로를 거둘 것이고 네. 그러면 변협이나 서울변회 집행부 입장에선 상당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아무튼 로톡과 변호사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형국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주식 리딩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그것이 실제 수익률로 네. 증명된 어떤 주식 고수가 네. 유망 종목을 시원하게 추천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주식 리딩방이란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네.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네. 장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에 관한 조언을 주는 채팅방입니다. 네. 가령 뭐 네. A 바이오 종목을 2만 원부터 네. 뭐 2만 100원 사이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이며 2만 2천 원부터는 매도를 해라. 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네. 조언을 해줍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무료방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후에 일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유료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자들에겐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를 따라서 주문을 하기만 하면 별도의 투자 판단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리더가 단순히 종목 추천과 매수 매도 가격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온라인 채팅방이라는 특성상 회원들이 리더가 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 질문도 하고 네. 답변도 하며 다른 회원들과 정보도 공유하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떠한 자료와 정보들이 어떤 상황에선 호재이고 어떤 상황에선 악재가 되는지 초보자들은 좀 알기 어려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과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기회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리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정식 금융기관 소송이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네, 자본시장법 101조에서 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네. 유사투자 자문업자로서 신고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네. 그 신고에는 일정한 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네. 신고한다고 해서 정식이 어떤 금융투자업자라든지 금융기관으로서의 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식의 금융기관도 아닌데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특수한 상황과 좀 관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참여 비율이 좀 높고 이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네.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금융투자업자는 아니지만 네.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네. 정식의 금융기관과 같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네. 심지어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서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식 투자 자문업자와는 업무 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구별 기준은 네. 정식의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는 네. 1대1 자문이 가능하나 네.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경우에는 네. 1대1 자문은 불가능합니다. 네. 자본시장법이 정식의 금융투자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네. 투자자문업은 보수를 받고 고객에게 1대1로 자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비해서 네. 유사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네.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곳은 정식의 금융기관 자격을 요구하고 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정식의 금융업 등록 없이 그냥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네. 각 투자자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거나 아니면 맞춤형 판단을 하지 않는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정식의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네. 개별적인 투자자의 문의에 응하여 조언을 해주고 네. 이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리딩방의 장점인 네. 1대1 상담 등이 만약에 유료로 이루어지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성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 가장 문제나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리딩방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네. 먼저 리딩방은 일반적으로 무료방과 네. 유료방으로 나뉘어서 운용이 되는데요. 네. 무료방은 일종의 그 유료방 전환을 위한 네. 좀 마케팅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네. 이익을 얻거나 하면 이제 유료방에서는 보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멘트를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그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넣거나 네.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료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허위나 과장 광고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해서 네. 그와 같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한다라는 멘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작 근데 이런 내용을 신뢰하고서 가입을 네. 했는데 이제 예상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네.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텐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리딩에 대해서 네. 투자자가 적절하게 따라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수익률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네. 또 손실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네. 포트폴리오에서 빼므로써 네. 투자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리딩방 운영자가 영업을 위해서
위해서 네. 리딩방에 이제 가짜 회원을 넣고서 이제 리더의 추천에 따라서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옆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가짜 회원들이 오히려 컴플레인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리더의 그 리딩에 따라서 우리들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당신이 못 따라와서 문제지 우리는 수익을 잘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뭐 참 여러 수법들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리딩방에서 이제 리딩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네. 거래를 했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리딩방에 100명 정도 모여 있고 네. 1인당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씩만 돼도 네. 한 30억 원이 움직이고 네. 이러한 방이 몇 개만 움직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유료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뭐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보 수신자의 경우에는 네.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제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24일에 네.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5차 정보 수령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공개된 토론방이 아니라 네. 유료 리딩방에서 회원이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경우 유상으로 1대1 금융투자 상품이 가치 네. 또는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 돼서 네. 자격 없는 자의 1대1 투자 자문업이 돼서 불법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이죠. 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3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불법 리딩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네.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암행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연 2회 주요 적발 사례를 네. 배포 안내해서 네.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유튜브 등 개인 네. 채널을 통해서 주식 관련한 상담이나 네. 방송을 하고 별풍선을 받는다든지 네.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는 이것도 투자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 대상인지에 대해서 조금 네.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해서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네. 유권 해석을 해서 네.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1대1 상담의 경우에는 네. 정식 투자 자문업으로 보아서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네. 허용할 예정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령을 네.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은 관리와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리딩방을 선택할 경우에 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네. 수익 보장이라든지 일정한 수익률에 네.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해준다라는 문구 등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환불 보장 등의 약속을 신뢰하고 네. 유료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손실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리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본인이 투자해서 손해가 난 것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결과는 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네. 이와 같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불 정책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시장 분석에 의한 리딩이 아니라 네. 자신만 아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전형적인 악성 리딩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선 특정한 기업과 직접 네. 관련자가 아닌 한 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네. 정말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네. 확실하다면 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을 자신만 몰래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고 네.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과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네. 불법 리딩방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네. 내일 아침 가격
상승 예정 종목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장외 가격 거래를 참고한 네. 가격에 불과할 수 있으니 매수 네. 여부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로 네. 듣기엔 달콤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허황된 수익률을 약속하는 리딩방은 네.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하지 그걸 굳이 여러 사람과 나누겠냐는 말씀이 제일 와닿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일 6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잡힐 듯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의 진앙지가 됐던 대구에 위치한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별도의 코로나 소송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간호과장 김모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튿날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해보니 직원 17명과 환자 57명 등 모두 74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됩니다. 한사랑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수검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고 지난해 4월 24일 기준 한사랑요양병원 확진자는 무려 12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만 2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2월 26일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여성 이모 씨도 입원 기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이었습니다. 의뢰자의 어머니의 이제 그 사망 원인을 보니까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사망을 했다고 이제 사망 진단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근데 유족들은 일단 부랴부랴 상을 치르긴 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코로나 감염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억울한 마음에 사망 2달 뒤인 지난해 6월 18일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단은 이에 법리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16일 이 씨의 유족들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을 내리고 병원 원장 조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합니다. 청구 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코로나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거기서 이제 뭐 그 밥도 먹여주고 씻겨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생명이 달린 건데 지금 대구시 조사 결과 한사랑 요양병원에선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과장을 포함해 다수의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7에서 8일 전부터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윤인권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명백한 환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병원의 경우는 환자 보호 의무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인 의무를 지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한 환자가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다는 것은 병원이 그 보험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환자 보호 의무와 더불어 병원 측이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 예방 의무도 소홀했다는 점도 윤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발열 체크, 증상자 확인 등 최소한의 필요 조치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지금 감염 관리실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원의 감염 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뭐 건강 관리에 대한 사항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이런 병원의 조치가 감염 뭐 예방음이라든지 감시음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둘 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라는 전국적인 대재앙을 일개 병원이 어떻게 막겠냐며 병원의 불법행위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뭐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왜 하는 게 그거 뭐 단체 감염자가 되는 건데요. 병원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염병인데.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병원에서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직원들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을 때 출근 금지 등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전국적으로 일어난 집단 감염인데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단 병원 측과 유족은 한 차례 조정 기회를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국가로 상대로 국가가 이제 너희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이런 소송들은 있어 왔는데 병원의 주의 의무를 문제 삼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병원을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감염 감시 의무라든지 감염 예방 뭐 감염 발생 시 뭐 조치 의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로나 감염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 많이 지게 되면 전국에 파장이 일어나겠죠. 관련해서 공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사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손해배상금 받고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한 병원의 의무에 관한 첫 판례가 정립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말입니다. 감염 예방 의무는 병원 외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의무뿐만 아니고 병원 내 감염 발생이 있는지 감시할 의무랑 감염 의심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의무로 이렇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판례에서 인정된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염법을 이제 분석해서 지금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 처음 이런 의무가 이제 판례상 생기게 되는 거죠. 몇 차례 재판을 더 거쳐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